예, 이 주제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판사들은 윤 총장 부담을 덜어줬는지, 추 장관의 오늘 SNS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의 핵심인 판사 문건을 두고 어제 토론을 했죠. 결론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윤 총장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불이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지금 사실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이 극한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서 어떤 의견이 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원장님. 네. 근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법관회의 판사문건 안건이 7차례 모두 부결됐다. 저희가 어떻게 좀 뜯어봐야 됩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면서 6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새로 나온 하나가 바로 이 판사에 대한 사찰 문제입니다. 즉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추미애 장관은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사자인 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이게 원래 이제 이 법관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이게 공식화된 회의입니다. 1년에 2차례 여는데 어제 120명이 이제 랜선으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안건이 올라갈 때는 일선 법원에서 토론을 합니다. 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일선 법원에서 안건으로 되질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18명이 이 안건에 찬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체 120명 판사들 중에서 80% 이상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판사들이 이걸 수정을 해서 좀 문구를 수정해서 6차례나 걸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다가 좀 넣겠다는 이유로 해서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안건을 냈는데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 사찰을 정말 했다라는 게 나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라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법 사찰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미행이나 도청이나 했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판사들이 당연히 이 회의에서 문제를 했겠죠. 근데 왜 판사들이 이 문제를 아예 이거는 토론해보지만 이야기 안 된다라고 기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것 자체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걸 사실상 판사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인터넷에 다 검색하면 나오는 거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판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이슈화를 시키기도 했지만 그 시도가 좌절이 됐거든요. 물론 뭐 이게 재판의 공정성, 어제 행정법원 판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판사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판사들이 의견을 모으면 그럼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지만 판사들 시각에서도 이것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된다. 저는 그런 걸 사실상 그렇게 인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게 이걸 좀 살펴보면요. 어제 법관회의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이 패배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요. 최 교수님, 예.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하는 중립기여를 넣었다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경계했다. 일부분 이게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판사들이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게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법관회의 대표 언론을 통해서 강조했던 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해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한 경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뭐 이원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관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법관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하나는 이런 법관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관들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이 반대 의견에 더 많이 포함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판사 대표회의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과 최진문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니까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는데 서정호 변호사님, 그럼 좀 더 냉정하게 정리를 해봤을 때 어찌됐건 어제 판사회의에서 이 판사 문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올라왔으면 이제 모레 있을 징계위가 뭔가 추 장관 쪽으로 좀 많이 쏠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추 장관 웃을 일은 없게 된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추미애 장관도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 법관 대표회가요,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대부분 이게 우리법 연구의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의 판사들이 지도부에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 성향의 저희는 단체로 보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게 80% 가까이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이제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런 저는 판단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 사찰이 맞다고 본다면 당연히 안건에 해부했을 텐데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추 장관이 검찰하고 법무부, 당사자 빼고 이게 객관적인 세 군데에서 벌써 저는 세 번이나 이게 판정표를 했다. 첫째는 이제 법무부가 위촉한 감찰위원회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징계가 부당하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대표회에서도 안건이 부결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법무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좀 이게 윤석열 총장의 편을 손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는 정리가 좀 가능하겠군요. 물론 이제 모레 있을 징계위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추 장관으로서는요. 이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진 못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결 결과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검찰이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의원님 정리하자면 법관회의 부결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현학적인 글을 쓰는데 이해마저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저거는 심리적 상태가 멘붕에 가깝다라는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법관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편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판사 출신인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인지 못했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그만큼 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법관들이 이번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사찰이라고 함을 인정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해야 되고 어떤 정보가 그 피해자를 만들었는지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특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다라고 적힌 것이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 사람 만났는데 야 이 민주당아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민주당 사람한테 민주당 했는데 뭐가 기분 나쁜 겁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술 먹고 재판 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술 먹고 재판 안 들어왔으면 적었는데 조두순한테 너 죄 지었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조두순이 기분 나빠하면은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벌리진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도 예. 왜 이런 게 들어왔나 하는 황당한 생각일 겁니다. 저는 판사들이라 하면은 평생 직업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안에 대해 도대체 우리가 뭘 갖고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최근에 행정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도 항고 의사를 밝혔고 추 장관 판사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결국은 이 흐름이 징계위 자체에서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지도 저희가 좀 미리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징계위원회는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왜 갑자기 하느님이 여기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최근에 그 가톨릭계 이제 사제와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한 3,000여 명이 이제 입장 표명한 것을 이제 빗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단 이 문제는요 굉장히 엄격한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이 6가지 사유가 과연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떤 해임될 만한 사안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거는 감찰거리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말 당사자들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판사들이 자기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의 문제 같으면 제가 이거 문제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판사들이 이거는 거리가 안 되니까 그냥 정치 중립을 위해서 입장 안 밝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판사 그렇죠. 법관들이. 한 10%가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주님의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6가지의 기본적인 징계 사유 자체가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당사자들과 제3자들이 이야기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절차의 문제에서도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징계와 관련된 서류를 지금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가 과연 합법적으로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 장관이 이걸 주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또 한 번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윤 총장 징계건에 대해서 감찰 절차가 적법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대검이 서울고검에 이 사건을 넘겼는데 이걸 두고 법무부는 또 반발하고 이것도 징계위 전에 또 한 번 뭐 전운이 감도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그 감찰 절차가요 상당히 위급하다 봅니다. 크게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감찰할 때 유역 감찰관이 패싱돼 버렸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저는 규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찰부에서 이제 그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보고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조난관 대검 차장 직무 대리한데도 이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오히려 이게 법무부하고 대검의 감찰부가 직접 거래하듯이 이거는 명백하게 그 총장을 통한 지휘 검찰청법의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오히려 이제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상당히 의혹이 나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검으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법무부는 중앙지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은 상당히 추미애 사단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 고검은 고검장도 옛날에 그 서명도 했고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 라인이 또 서울 고검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는 이게 왜 중앙지검이 아니고 고검이냐 이렇게 반발하지만 저는 이제 감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검이 관할하기 때문에 고검에 보낸 거는 제일 좋은 건 이게 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거지만 차선은 이게 고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만 짚고 가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감찰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징계 청구로 결론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징계위원회 그대로 열리는 건가요? 징계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입사하러 가야 되나요?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감찰 과정에서의 글쎄요 좀 문제라고 할까요? 뭐 의혹 제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징계 청구서가 이미 작성돼 있고 뭐 이게 지금 책임자인 뉴욕 법무감찰관이 가기도 전에 보도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감찰관이 있는데 감찰관을 패싱하고 바로 법무부장한테 보고가 됐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란 전제하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법무부의 입장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날 6시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 내용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2시 10분쯤에 회의하러 갔더니 모든 조사가 끝나 있었고 발표문까지 다 작성돼 있었다. 그런데 유역 감찰관은 본인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갔더니 거기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 5명이 회의를 하고 그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감찰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는 논란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안 하고 바로 법무부장한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들려온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 속보와 그리고 윤 총장과 추 장관 징계일을 앞둔 여러 가지 전운이 감도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